예. 자, 지금 서울 기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많이 내리진 않고요. 그냥 금방 그칠 것 같긴 합니다만 날씨가 요 며칠 굉장히 더웠는데 날씨가 다시 5월 날씨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다시 할게요.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몽주 지니어스정 5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쪽잠 자고 오신 정몽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10분 자고 기운이 활활 열정의 화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졸려고 죽는 줄 알았어. 운전하고 오면서. 앞에 멘트가 씹혔냐면은 네. 그 이야기를 방송 전에 잠깐 할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까 글자가 안 들어. 제 씹어버렸어요.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의 건강 비결 중에 하나가 쪽잠이었잖아요. 근데 쪽잠을 어떻게 10분, 5분 이렇게 자요? 아, 쪽잠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내셔널 챔피언입니다. 이거 5분 자도 개운하다고? 딱 그 택시 타고 갈 때는요. 저 목적지가 보이잖아요. 그럼 네. 딱 자요. 그럼 2분, 3분 날아갈 것 같아요. 그게 잠이 들어요? 푹 오죠 그냥. 아, 신기하네. 네. 자, 그 댓글창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쪽잠을 한 10분, 뭐 20분 자면은 개운하세요? 아니면은 개운하다 1번. 나는 딱 그렇게 자려면 안 잔다 2번. 네. 투표 한번 붙여볼게요. 세월이 야수상하니 별걸 다 투표로 참. 방송국 녹화 프로그램 인터뷰하다가 딱 이렇게 숙이고 그럼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인터뷰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1, 2번 팍 자는 거야. 야, 근데 쪽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 1번도 꽤 올라옵니다. 꽤 올라와요. 그러면 쪽잠이 진짜 꿀맛이죠. 저는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일어나도 예. 에이 1시간 더 자느니 뭐이 하고 일어나 버리는데 와 10분 20분 주무시는 분들이 있구나. 기본적으로 침대에서 잠이 즐거워야 돼. 그래 항상 졸려 그래서. 예. 잘 때 충분히 주무세요. 새벽까지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신호 대기하면서 깜빡 자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도 자. 새벽에 안 주무시다가 보면 뭐 공부하고 막 그래. 그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아니 공부를 안 해요. 밤은 자야지. 그 왜 뭐 하시길래. 야구 동영상 야동. 야구 동영상 봅니다. 어디 편이세요? 저요? 네. 저는 혜태죠. 기아? 예. 진짜? 그럼요. 브라보. 브라보. 기아가 지금 예. 2연승했습니다. 예. 네.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야구를 보는 방법이 예. 이 전체 게임을 볼 수는 없고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이기는 것만 봐요. 근데 요즘에 엘로키가 엄청 잘해. 엘로키가 지금 상위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롯데가 잘해서 제가 조국 장관한테 축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조국 장관도 야구 팬이에요? 롯데 엄청 강팬이잖아요. 최강욱 의원 있죠? 네. 방송을 하는데 야구 봐. 태도가 불량하구만. 아니 이 정도 방송 수준이야 내가 야구 보면서 해도 된다 이거. 건방을 떨어요. 옛날 우리 패널 중에 네. 방송하는데 자기 멘트를 하도 순서를 안 주니까 네. 진짜 야동을 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난 야동을 어디서 배웠냐면 밤에 뭘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 야동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약간 성인스러운 듯한 만화인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2시쯤에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무슨 열대 정색을 하면서 아빠 야동 보죠? 그래서 무슨 야동 그랬더니 아니 야구 동영상. 아이고. 자, 이제 뭐 야구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예. 광주 얘기를 해야죠. 광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혜태도 5.18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5.18이 끝나고 전두환이 이제 소위 말하면 3S 정책이라고 해서 그중에 이제 프로 야구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스포츠. 첫 시구를 전두환이 했잖아요. 근데 광주 무등 경기장에 가면은 항상 목포의 눈물이 울려 펴지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요. 저도 제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 5.18 기념식이 합법화 되기 전에 전화제 같은 거 가면은 무대 없이 그 도청 앞 분수대에 올라가서 행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광주 사람들이 한을 풀어내던 곳이 야구장이었는데 그게 5.18과 연관이 있다. 전두환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요. 80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86년 7년에
그 광주 5.18 그 기념식 때 이제 추념식이라고 근데 5.18 항쟁 기념식이죠. 그때 이제 광주 내려갑니다. 제야 운동할 때. 그럼 미리 내려가잖아요. 그 이제 일정이 길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KTX로 금방 내려가던 시절이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녁에 이제 선배들이 포장마차가 약간 기업화돼서 컸어요. 이 스튜디오만 했어요. 포장마차가. 어디 야구장이요? 아니 그 광주 전역의 포장마차. 아. 이 포장마차에서 전두환이 3S 정책해갖고 스포츠 스크린 S가 SEX를 아까 뜻하는 그 야동. 거거든요. 예, 그 야동. 음. 그래서 영화 산업도 막 부흥시키고 근데 그 포장마차 광주 전역에 있는 광주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요. 그 야동을 틀어요. 야구를. 예. 이 미친 인간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려고 오염시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악마죠 악마 그거는. 그러니까. 광주 항쟁과 광주 희생자가 발생된 지 한 몇 년도 안 돼갖고 그날만 되면 광주 전체가 슬픔에 빠지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규제도 안 하고 뭐 뭔가 부추기고 그러니까 또 손님들이 그거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트는 거예요 밤에. 참, 아이고. 그런 짓을 한 게 전두환이에요. 참 요즘에 전두환이 이제 죽고 나서 손자가 예. 할아버지야 업보를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광주 5.18 갔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뭔가 너무 엄숙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출신 지역으로만 보면은 사실 광주의 진실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광주가 폭동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 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5.18에 대한 일종의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18 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 박명록인데요.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 박명록을 썼고요. 문재인 대통령 장면도 잠깐 잘라 보겠습니다. 저거 굉장히 상징적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있죠. 민주당의 정신 중에 하나가 호남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여기 이어지는 이 그 어떤 정통성 속에 우리 지역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적폐 세력으로부터 보수, 수구, 친일, 군부 세력으로부터 지켜냈는데 어떤 정신적 어머니? 저 장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직에 있을 때 5.18 행사를 가서 유가족을 안아주던 바로 그런 장면이고요. 마음이 좀 굉장히 찡했다. 이런 거죠. 저분이 엄마 5.18 항쟁 때 아버지. 예. 엄마 뱃속에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었고 아버지가 그때 희생당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그 30몇 년이 40몇 년이 흐른 동안 한 번도 못 본 거죠. 에휴. 저 때는 이제 저 때가 이제 5월 18일이니까 2017년 38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사진으로만 본 거죠. 그 취임하자마자 바로 간 행사죠. 바로 사실 간 알고 행사죠. 보면. 예. 참. 근데 아직도 뭐 발포 명령한 사람은 찾지를 못하고 있고 사실은 누구나인지 그렇죠. 다 알지만 예. 꼭지를 따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 안 넣는다. 예. 윤석열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굵직한 사건들 많았지만 5.18만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건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국가 공권력이 그렇죠. 어떤 대책도 없이 어떤 일반 국민을 사륙할 때 우리가 주인님으로 쿠데타 세력을 향해서 총칼을 들 수 있는 용기. 그게 사실 80년대를 관통하면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아직도 수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5.18 그 항쟁이 터질 때 대학생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직전에 4월 말 5월 초에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서 직결하고 서울역까지 이른바 이제 5월 15일 날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면서 서울역에서 이제 돌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에서 그 스크럼을 짜고 그 뛰었을 나이죠. 그러니까 네. 5.18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5.18이 내 삶을 끌어온 원동력이다. 저 때가 이제 21살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세월호 다시 그렇죠. 세월호 다시 4.16 그 희생의 정신, 삶이 사회에 대한 내 정신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웠다. 이러니까 우리 삶은 5.18로 시작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2020년에 어느 지역 갖고 출마하려고 하니까 호남 향후에서 여기 이제 호남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정봉주는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서 활동하지만 호남 분이 아니어서 우리 호남 향후에서 과연 수용해야 될지 좀 고민이다.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했어요. 광주 호남 출신이면서 광주 항쟁 정신에 투철하지 못한 사람과 한평생을 광주 항쟁 정신을 심장에 놓고 산 사람과 누가 진짜 호남인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르신들 착각하고 있다. 제가 그 해남군 옆에 노원군 공릉면 출신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때도 그 진지 엄숙한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몇몇 어른이 그거 봐 내가 호남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때 한 10분 계셨었는데 이제 그 수단장 드시면서 그래요 호남이었어? 그럼 왜 진즉 얘기 안 했는가? 그래서 안 했는가? 노원군 공릉면이요. 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진지 이렇게 진지한데 장난을 쳐보네. 그래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호남 사람 된 거예요. 그러고. 참. 지역이 어딨어요? 저도 본관이 안동인데요. 그래요? 근데 안동에 몇 번 가봤어요. 네. 그 정치인들 체육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몇 번 가봤는데 안동이나 내가 살았던 나주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만.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본가는 경북 봉화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광주에서 죄송합니다만 광주에서 벌어진 거지만 아까 얘기한 게 정답이거든요.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저항한 곳이 광주였을 뿐이지 이건 민족의 정신이었죠. 그럼요.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저기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을 했던 거예요. 다만 광주였을 뿐이죠. 그러면 3.1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냐에 따라 갖고 그걸 리스펙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18이라고 하는 게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북한군이 뭐 개입했다 같은 거짓말 퍼뜨리면서 계속해서 호남을 고립시켰던 그게 지역 감정으로 작동을 하고 그걸로 정치적 이득을 받던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고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왜 유튜브에 보면은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고 사실은 그거잖아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사륙하면서 북한군이 개입했으니 죽여도 돼 같은 논리를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세력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오히려 국민들은요. 이번에 12구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 여기를 깨닫는 거 그리고 5.18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서 전두환 정권 내내 5.18 진상규명이 구호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같으면 세월호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5.18이 갖는 민주주의 역사적 의미는 진짜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덜 깨어나신 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는 이번에 특강 다니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직전에 79년도에 부산 마산 항쟁이 있었잖아요. 부산 민주화 항쟁이 마산을 퍼졌고 그때 삼공수가 들어가서 진압을 한답니다. 근데 삼공수는요 공격부대래요. 공격 전투부대랍니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살상 공격 전술을 쓴 정권인데 그럼 부마항쟁이 그래갖고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마항쟁에서 정말 이거 학생들을 잘못하면 죽이겠구나 해갖고 차지철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거고 그러고 나고 몇 개월 뒤에 있다 5월에 광주 항쟁이 터졌잖아요. 처음엔 방어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시위 항쟁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들불처럼 확산되니까 그때 투입된 게 부마 항쟁에 투입됐던 삼공수가 다시 광주에 투입된답니다. 공격부대가. 그래서 부망쟁과 광주는 쌍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예. 부산에서도 5.18 기념식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연대하는 거죠. 그거 좀 멋진 정신이에요. 부산 부망쟁과 광주 항쟁은 쌍둥이다. 왜? 국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에 저항했기 때문에 같은 정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의 지론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예. 부산으로 돈 벌러 가셨어요. 그래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김비호 지역구. 예. 근데 나는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선거 볼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표 보면서. 근데 부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건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만나보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 정치적 성향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이야기만 안 하면 돼. 예.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역사에 시간이 굉장히 더 많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에 한번 bek힌 게 가끔씩 이제 제가 살면서 그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나쁘게 공격할 때 하는 말이에요. 당신 나중에 얼마나 미안해하려고 그러냐.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두환도 마찬가지지만 그랬던 분들이 정말로 광주의 미안함을 가지면 역사는 진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이잖아요. 5.18을 잘 몰랐었던 그렇죠. 사람들이 예. 이제 그 5.18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부채의식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그러면 그 뭐 이재명 대표도 자기 본인 스스로 광주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제 그 인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과 광주를 나누는 건 경도로 세로선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산과 광주를 대립시키고 전라도 호남과 대구 경북을 대립시킨 게 경도로 나누는 거예요. 세로선으로. 근데 그 사람들의 기질은 가로선으로 결정이 난대요. 위도로. 공감. 그래서 광주 사람과 부산 사람 기질이 똑같고 전주 사람들하고 대구 경북 사람들하고 기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38도 선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로마,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데가 다 열정적인 국가 아니에요. 위도 38도 선에 있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기후 온도 이게 비슷하니까 열정적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렇게 위도로 사람들의 기질을 구분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와 부산은 같은 기질, 둘 다 아싸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 사람들 만나면 빵빵 통하는 거예요. 롯데와 기아가 비슷한 게 그런 거구나. 그러죠. 그러죠. 부산 갈매기, 그 다음에 목포의 눈물, 그게 같은 노래예요. 왜 같은 노래인 줄 아세요? 둘 다 트로트라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이 예. 다음 주제를 하기 싫구나. 아니요. 이게 답하기 곤란하시니까 위도. 이걸로 시간 끄시는 거 아니에요? 위도로 국민의 기질이 구분된다. 이거는 인류학입니다. 네. 예. 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 있잖아요. 저 사투리도 있잖아요. 예. 전라도로 비교를 해보면 저 아래쪽 고흥 사투리하고 광주 사투리하고 예. 전라북도 사투리가 달라요. 예. 그 전라북도 사투리는 더 위로 올라가면 충청도 말과 비슷해. 비슷하죠. 그 충청도 말이 쭉 올라가면 또 경기도 서울 말과 비슷해. 예. 안성 가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써요. 평택가도. 자, 그런 높이도 있는 예. 거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시고 저 5.18 해년마다 같이 겪는 거지만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군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 군부를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5.18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아직도 많이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헌법 정신에 꼭 수록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 징계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지성용 신부가 한 말입니다. 욕망이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저는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와서 김남국 징계 건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주면 좋겠어요. 아무도 출연 안 하죠. 근데 오라 그래도. 아니 내가 부르진 않는데 네. 이거를 징계를 주도한 사람들이 김남국이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나를 좀 이해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 지성용 신부의 말씀은 굉장히 맥락 이해가 되거든요. 그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걸로는 김남국 의원한테는 불법은 없다.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코인을 뇌물성으로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발언이 이제 지성용 신부한테 이 맥락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이 김남국이 왜 탈당을 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이게 사실은 좀 민감한 측면이 있어요. 민감한 측면이 있는 게 저도 김남국 의원과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2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진실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일단 이게 첫 번째가 자, 많이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사안이 많이 진척이 됐어도요. 처음에 사정기관에서 정보를 흘린 거 이거를 민주당에서 그냥 순순히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국힘 쪽 대응과 변명, 대응과 공격 포인트를 제가 짚어볼게요. 국힘 뭐라 그러냐면 조선일보가 지난해 말서부터 조사를 했다. 취재를 했다. 왜?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추적을 했다. 자, 추적을 해요. 그럼 FIU에서 지난해 10월쯤에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이거 좀 수상하다. 근데 그 전에 업비트에서 FIU에다가 제보를 하거든요. 신고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갖고 있는 데가 3군데예요. FIU가 갖고 있고요. 검찰이 갖고 있고요.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영장 청구만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기각을 했으니까. 그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검찰이에요. 그 다음에 FIU. 그러면 조선일보가 취재할 때 FIU도 그걸 얘기했으면 불법 행위입니다. 검찰도 얘기를 했으면 불법 행위예요. 그럼 조선일보가 사실은 취재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사정기관에서 정보 흘린 거 분명합니다. 이거 비사실 공표거든요.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사안이 그 다음에 트랜지션 이행이 돼버렸어요. 다른 단계로. 자, 그럼 근데 김남국 의원이 자 저쪽에서 공개하는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데 이걸 덮으려고 그래. 국힘 쪽에서는 취재했다는 거예요. 취재 아닙니다. 사정기관에서 흘렸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두 번째, 김남국 의원이 해명했는데 거짓 해명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거짓 해명인지 사실 해명인지 이건 수사기관이나 이건 조사하고 따져보면 됩니다. 근데 저한테도 다는 얘기 안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다 얘기 안 했는지 가리려고 얘기했는지 전 판단이 안 돼요. 근데 거짓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있는 다 얘기했는데 다만 너무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과 제가 들은 내용 비교해보면 언론에서 나온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린 건지 얘기 안 한 건지 이거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거짓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롭으로 특정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의혹이에요, 의혹. 두 번째, 초기에 자본이 어디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의혹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초기 자금 형성 관계 과정, 그 다음에 코인을 사면서 불법 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 혹은 무상으로 받았을 가능성. 자, 이거는요, 검찰 수사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고 검찰 수사가 나온 다음에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징계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검찰 수사가 나와갖고 불법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겁니다. 그럼 그때 처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 한번 더 해볼게요. 예.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진상조사 TF가 꾸려졌었잖아요. 거기에 김병기 단장에 의하면 김남국 불법은 안 보인다. 그거거든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물론 불법만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감정법도 있잖아요. 감정법도 있긴 하지만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어요. 예. 제소를 했는데 제소를 한 내용이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제소를 한 내용이 뭘까? 뭐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할까? 그랬더니 징계 사유 첫 번째. 가상자산 보유한 채 관련된 의정 활동을 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된 의정 활동을 했다. 두 번째. 상임위 도중에 거래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충돌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네. 이걸로 징계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징계한 내용, 징계를 요청하면서 던진 아젠다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징계가 불가능한 사안에 가깝습니다. 상임위 때 거래했던 거는 조금 직무윤리 이런 거에 배치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마와 코인이나 주식이라는 것만 배제하면 상임위 내가 발언하지도 않는 내가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뭔가 코인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 어제도 보니까 캐나다 총리 와가지고 연설하는데 막 문자 보내고 막 난리 하는 것들이 그렇게 뉴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징계해야 되네? 그러면 코인 한 개, 코인을 한 것은 징계의 감이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도 국회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본회의나 상임위 가보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예, 국회의원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 활동할 때 내 발언 시간도 아니고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경청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일 많이 하죠.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 도중에 거래를 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된 의정 활동을 했다도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징계 사유라고 던지긴 했는데 중징계 나올 사안이 아니에요, 저게. 악마화 시켜갖고 마녀 사냥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 저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푸나님처럼 꼼꼼하게 따져보면 전혀 징계 사안이 될 수가 없는. 그런데 내가 물어요. 계속 방송할 때마다. 코인을 한 게 문제입니까? 돈을 번 게 문제입니까? 불법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불법 만능주의는 아니에요. 윤석열의 시각이 그렇잖아요. 이놈 한번 털어봐. 해서 무단횡단했어? 불법이잖아. 라고 기소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악마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마화가 돼야 되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도 심지어는 조선일보 등이 막 권장했던 이 코인. 이 코인을 했다는 이유로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또는 상임위 도중에 이거를 뭐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는 게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문자 보내거나 야동 검색하거나 하는 사람들 다 징계했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죠. 그냥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많은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여자 비키니 사진 보고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거 그냥 한번 보도됐다가 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다 끝났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진짜 그 죄목 그 불량수련 측면은 뭔지 아세요? 조중동과 국회의원수 조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흠집 내기가 아니에요. 민주당 악마시켜서 민주당 부정한 집단 이게 1차고 2차 그게 2차고 그 1차는 뭐냐면요. 친명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기스내기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왜 그 코인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냐 그 논란이 있었던 게 그걸 한번 묶어보려고 꿰매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만약에 비명 반명 이 개였으면요. 이재명 누굽니까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문제 삼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리프레이밍 할 필요가 있다. 판을 흔들고 정신 차리고 좀 봐라.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민주당 전체가 내부 총질을 하지 않고 야 이런 거 갖고 사람 공격하는 거 있어 그러면 수사해가지고 불법성 찾아내라고 딱 맞서지 않으니까 맞아요. 언론들이 이익 때처럼 물어뜯기 시작하니까 점점 등을 보이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저는 김남국 의원이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의원이지만 탈당은 난 성급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탈당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네. 보고 정면으로 부딪혀갖고 깨질지언정 자기가 사랑했던 민주당에서 했었어야 돼요. 근데 탈당한 상황을 알 것 같은 게 예. 내부적으로 뭉쳐가지고 김남국을 위해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주면 탈당 안 하죠. 내부에서 자꾸 총질러들이 총질하고 죽이니까. 여기 이재명 대표한테 막 화살이 가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털어버리겠다고 나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징계 제가- 사유로 네. 제가 통화할 때도 무척 힘들어했어요. 막 그냥 여기저기서 악마시켰고 몰아붙이니까 정신이 하나 없거든요. 저는 그걸 당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네. 가짜 미투 때 제가 당해봤거든요. 막 무시무시하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하루에 그냥 수백 건 그때는 다음 네이버 검색에 실시간 1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실시간 1위를 막 일주일 동안 부적절한 거로 그렇게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김남국 의원은 국회 경험, 정치 경험도 좀 일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정신이 없었던 거죠. 자, 민주당을 악마시키는 악마 프레임에 동조하고 같이 칼춤을 추는 자 그들은 누구인가? 참. 근데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의총 때 윤리 제소 결의문에 그러니까 결의문에 윤리 제소를 담는 것을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에서 했는데 그 이야기가 또 어떤 사람인가 의해서 나갔다는 지금 뭐 찌라시가 막 돌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기자들 금방 알았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참여한 사람 아닐까요? 최고위원회? 아 그러니까 예. 예. 왜냐면 그 전에 안 샜거든요. 비공개 회의가. 노래 잘하시는 분. 그래서 이름 성이 노래인 분 있잖아요.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자 이제 머리 돌리신다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전에 있던 직장 이름이 영어인 사람. 아, 서로 퀴즈하고 있어. 아니 왜 노래가 영어로 뭐예요? 노래요? 송영. 그 아니 그 사람도 있고 전 직장이 영어인 사람도 있고 두 분이 새로 들어갔네. 아니 근데 예. 최근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분도 거의 최근이긴 하죠. 예. 자, 저는 이제 노래 그분이라고 예. 알고 있고요.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예. 생각은 없는데 여기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마다 예. 비공개를 한 게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예. 범인이 누구냐 지금.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범인이 출신지가 아마 5.18 항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야, 올려주세요. 내가 정치할 생각은 없지만 예. 그 지역구 출마하고 싶더라니까. 댓글 올려주세요 여러분. 때려잡자고. 예. 5.18 항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게 오늘 머리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왜 얘가 웃는지 여러분 방송 초반으로 돌아가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가 뒷북이라는 송영길 대표는 잘 계시죠 요즘. 잘 계시겠어요? 그렇죠. 잘 안 계시죠. 난 송영길 대표는 광주 출신이네. 예. 근데 송영길 대표가 대동고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대동고 출신 강기정 광주시장이 있고. 예.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땐 대동고는 똥통학교라고 우리가 싸웠던. 자, 이야기 좀 가시고. 그러니까 윤리 제소가 뒷북이라고 하는데 예. 난 이게 그러니까 흐름을 보니까 너무 빡치는 거예요. 뭐냐면 불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야 그러면 네가 태도가 문제야. 국민정서법 위반이야. 어떻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 의정 활동을 했냐? 근데 그게 연관성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관련 의정 활동이라는 게 뭐 NFT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입법 뭐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계속 송이래 미치겠네. 김남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도 없다는 거는 저번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번인가 출연한 것이 괘씸죄가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또 언론이 막 흘리는 거예요. 언론이 인터뷰를 제대로 안 써주니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방송에 나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리 제소한 게 뒷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성급한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야,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그 김어준 뉴스공장 그 얘기하는 거죠. 네. 야, 이러다 보면요
민주당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갖고 뉴스공장 출연한 사람들 공천 컷오프 배제 사항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김종민이 그랬잖아요. 유튜브랑 거리 두기 해야 된다고. 오, 그 유튜브는 김어준 그 유튜브 그거네? 김어준 유튜브 나가서 엄청 많이 떴던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그 맥락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반개혁 세력과 개혁 세력이 지금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지점인데 여기에서 반개혁 세력, 소위 말하면 수박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박광원 당선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흐름상. 예. 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박광원 원내대표 되고 난 다음에 의총이 무척 그 이른바 비주류, 비명 그분들이 열심히 발언한다. 근데 박광원 대표는 뭐 좀 그 행태나 이런 건 점잖해 보이잖아요. 아, 영호명 전기시장이 박광원이었어요? 예. 에이. 박광원은 그런 캐릭터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박광원 대표는 그냥 조용히 있는데 뒤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아, 최근에 미국에서 오신 분? 아니, 그분은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네. 뉴욕과 이니셜이 똑같은 분. 넘어가시고요. 그럼 누가 아니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썰을 너무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소리 듣지 얘기할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 예, 넘어가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민주당이 진상조사를 중단했다고 하니까 왜 또 진상조사를 중단하냐 하는데 지금 검찰이 강제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상조사가 불가능해졌답니다. 불가능하죠. 이제 수사상에는 그 일반 그 정부 행정부처도요. 자체 조사하다가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 중지해요. 예.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괘씸한 게 이런 거예요. 진상조사나 수사도 안 보고 김남국 제명안을 국회 절차 생략하고 올리자 지금 주장을 하고요. 이건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최대 60일 절차라는 걸 하고 요거를 생략해버리고 예. 또 숙려기간 20일이 있다면서요. 예. 요것도 생략해버리고 바로 제명안 올리자. 그러니까 김남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명 대상인 거예요. 그럼 여기 정도 왔으면 민주당이 더 이상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불법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국회 상임이나 본회의 활동할 때 국회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딴짓한 사람들 다 똑같이 올려야죠. 아니 국힘주장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권오수 재판할 때 김건희 씨 이름이 37번 나왔고 계좌 3개 나왔고 이 중에 40건 정도가 유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국힘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김건희 씨 검찰 수사 과정 생략하고 바로 구속시키자. 그래. 똑같은 거 이게 뭐예요? 아니 그리고 아니 무슨 독재 정권 불법 천지예요? 박덕흠이 드러난 것만 이익 충돌로 73억 벌었어요. 예, 전복민은요. 전복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명하자고 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김남국은 불법이 드러난 게 없어요. 현재까지도 언론이 설레발만 비우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의혹 있는 건 검찰 수사 받고 검찰이 강제 수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보고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등을 보인 결과물이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쪽에서 김남국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뭐 윤리특위나 이런 데 쪽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김남국의 잘못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니까 득달같이 와서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라고 난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산을 등산을 하다가 곰이나 멧돼지를 만나면요.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물려 죽습니다. 바로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자세를 보여야 돼요. 딱 대우를 단결하고 말을 아끼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열성적으로 하되 왜 민주당 모든 의원들은요 토론을 하지 않고 방송 나가서 얘기를 해요. 민주당 대부분의 그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의원들은 아니 이재명 대표 면전에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거기다 의총 때 또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다 방송 나가서 얘기해. 아유 우리 비읍시읍 형님들 진짜 아이고 나 진짜 내가 방송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 네. 그럼 슬금슬금 피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 일종의
불치병 또는 전염병 같아요. 왜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치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빚 이론이 있다니까요. 내가 정봉주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손잡고 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어목하던 시절에 우리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비명 친명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폐악질을 하면 모든 기준을 윤석열과 싸우는 게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윤리위로 윤리 징계안을 보내는 것도요. 지금 뒷북이라고 언론들은 난리를 치던데 무슨 이게 뒷북입니까? 이 언론들도 김남국의 불법성 하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 김남국은 상임위원 활동할 때 코인을 파는 건 절대 안 되는 행위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징계 이야기가 안 나오는 상황. 비키니 입은 여배우 사진 봐도 되고. 그럴 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보는 어디서 났어? 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난리야? 이런 반격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강제 수사했으니까 결과 보고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종결. 그러니까 민주당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국회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이미 김남국을 국회 윤리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 꼴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계속 물어뜯을 거고 지금 이미 걔네들 그 속내가 드러났잖아요. 국회 절차 생략하고 김남국 제명안 바로 올리자. 제명시키자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도망가지 말고 물어뜯어야 되죠.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남국 징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일사불란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검찰 강제 수사가 진행됐으니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 우위, 도덕병이 너무 크게 걸린 거예요. 도덕병이. 아니 이 사안은 잘못이 있으므로 윤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끝낼 사안이라고요. 근데 민주당이 지지율 떨어진다고 난리치지 조선일보 등이 선동을 하지 하니까 이게 갑자기 대역 죄인을 만들어 놓고도 결국에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김남국 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그 다음 타자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윤석열 정권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타자 나오면 또 윤리 제소하고 출당시키고 그 과정들을 거칠 겁니까? 이거는 대선 우리가 졌을 때 이미 예측됐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스크럼 짜고 막 댐비니까 지금 대장동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사가 딱 걸린 것만으로 책임지고 의원직과 당대표 사퇴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 와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음 타자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 봐라 저렇게 등 보이고 도망가네 하면 다음 타자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이거 보세요. 제가 그 상황을 다 예측하고 며칠 전에 카톡 푸사의 이름을 바꿨어요.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이런 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김남국이 탈당한 것도 민주당에서 내부 총질이 너무 많아서 본인 입장에서는 견디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는 탈당한 게 조금 아쉽고 왜 탈당을 했나 그런데 그 내부 총질러들 때문에 못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견뎠어야 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까지 안 간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자 지금 윤석열이 방송하는 시점 내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히로시마의 G7 회의에 참석한다 이거거든요. 예. 신났지 뭐 윤석열은. 바이든 형님이 알아주니까 엄청 신났지 뭐. 참 그게 되게 웃긴 게요. 모자란 것도 이 정도 모자라면은 대통령 감이 뭐예요 진짜. 구급 공무원도 못하지. 구급 공무원 중에 윤석열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없어 보인다. 그런 자가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백악관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다 쿵짝이 잘 맞는 거 보니까 전생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기사를 한번 나왔었잖아요. 참. 예? 아무튼 대통령 돼가지고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유럽 가고 하니까 좋아는 보입니다. 예. 신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들떠 있어요 지금. 그거 있잖아요. 그 소위 이직 보수 어르신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미일이
어떤 동맹처럼 막 움직여서 북핵에 대응을 하면 실제로 얻는 이익이 뭐예요, 어르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한국이 얻는 실제 이익이 뭐냐고. 북한을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북한을 이미 악마시켜놓고 그 미사일을 명백하게 몇 번을 밝히잖아요. 핵 우리나라에 사용할 생각 없다. 사용할 수도 없다. 이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핵미사일이라고 하는 가공의 무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북한이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쏘는 순간 네. 세계는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해. 아니 전략이라고 하면은 김병주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던데 전략은요. 우리는 강화시키고 상대방은 약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총선 전략도요. 우리는 강하고 상대방을 약화시키는데 이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우리는 단결하고 상대방을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근데 북한이요. 계속 자극을 하고 자 북중로 한미일 이거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북중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한미일이 계속 가깝게 하니까 불가피하게 북중로가 블록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문정인 교수도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셨고 정세훈 교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김주영 교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한미일로 가고 군사동맹으로 가면 갈수록 북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점점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이득을 엄청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포장지만 그럴듯한 거죠. 예. 미국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기로 했다 이건데 문제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아니 요거를 이제 후쿠시마 넘어가기 전에 저는 요걸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서 G7 정상회담의 진짜 목적은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이 한미일이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본은 이번에 G7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일본의 목적이고 미국의 목적은 다른 겁니다. 미국의 목적은 오염수 방류도 허용을 해주면서 일본을 철저하게 자기들 밑으로 끌어들이고 그렇지. 요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를 맺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는데 미국의 목적은 방류 허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경제적 목적도 아니고 한미일이 묶어서 중국을 견제해서 대만과의 분쟁이 있어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자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과 싸우게 하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전략이죠. 그렇죠. 대만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한국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G7의 진짜 스타는 누구냐? 마크롱 대통령이에요. 그렇겠네.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미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 아니 우리가 동맹인데 우리가 너네 속국이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우리 일이 아닌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일이 아닌 위기 상황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만 상황을 우리 일로 끌어들이잖아요. 한반도를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놓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 파견입니다. 파견시키고 지금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분쟁을 없으면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중국을 끊임없이 자극함으로써 대만을 침공하게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대만을 침공하게끔 미국이 저는 유도 작전과 끌어들기 수비 끌어내기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베트남 전쟁처럼. 그렇죠. 그러면 대만을 딱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먼저 작은 군사 도발이라도 하게 되면 그 명분으로 미국 군대가 대만에 진주합니다. 그래서 우타닥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되면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일단 전쟁이 몇 번에 우당탕탕 하면서 전쟁이 종결이 되겠죠. 그다음 어떻게 돼요? 대만에 아주 자연스럽게 미군 주둔합니다. 이게 미국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핵전쟁 나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했는데 워싱턴 선언으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의 군인들과 무기들을 대만으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갖다 그 쓸 수밖에 상태로 돼버리는 그 측면인데. 주한미군 예. 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주한미군 함부로 못 빼게 얼마나 싸웠습니까? 5년 동안. 주한미군을 이동할 경우에 역외로 이동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라. 사전 협의해라. 몰래 빼지 말고. 예. 근데 지금은요. 주한미군을 갖다가 거기다 전쟁에 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중국 미사일 공격의 여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외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그 이직 어르신이라고 예.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윤석열이처럼 새끼라 그래요.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모자란 아이 그냥 이용해 먹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일본이 지금 즉각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현안이 뭐냐면 방사능 오염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엮어갖고 한국과 특히 일본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똘마니로 씀으로 인해서 일본의 수건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게끔 하는 것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 국민의힘에 네. 정치인들 방송 나와가지고 그 방어 논리가 뭐냐면은 우리 오염수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피해를 주는데 네. 왜 미국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냐. 그것도 가짜뉴스입니다. 미국이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어마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자, 어쨌건 지금 후쿠시마산 음식물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윤석열도 먹을까 이런 나 진짜 언론들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말초적인 보도를 하기 전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기사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를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7월로 거의 예. 확정된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그 오염수 방류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한번 방류가 시작이 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계획이 뭐냐면 30년 동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 버리면 그 이후로 끝납니까? 계속 녹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원자로가 녹아버린 사건은 지구 역사상 처음 사건이에요. 처음 사건이고요. 그 원자로가 녹아갖고 측정하러 그 인공지능 장착한 로봇이 들어갔어요. 그 로봇 녹아갖고 그 기계가 로봇이 고장 났습니다. 왜? 그 원자로 녹는 상황에 그 안이 너무 뜨거워갖고 방사능이 너무 많이 나왔고 로봇이 멈춰버려요. 그럼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어요? 이거 원래 4월 방류거든요. 그나마 막은 게 태평양 18개 도서국가에서 너네 샘플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직접 샘플 채취하겠다. 이래갖고 막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18개 국가를 설득하는 걸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또 맡았어. 미치겠네. 무슨 빵 셔틀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 끝났네.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일본 땅덩어리 한 3분의 1이 오염되는 상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히로시마 가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그 히로시마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되는 방사능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광도 안 가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구매도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본이 완전 망하고 있는 사이에 후쿠시마에서 폭발이 있었던지 3년 4년 되기 시작할 때부터 아베가 이제 일본 재건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진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일본 문제 없어. 왜냐면 그 이미지를 줘야만 다시 관광객이 오고 일본산 제품을 사갈 테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이 IAEA 등에 쏟아 부은 일종의 로비 자금 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니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어리숙한 윤석열인지 사악한 윤석열인지 모르지만 일본의 의도대로 그냥 착착착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슈가 끝나고 덮어질 문제의 이슈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절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거 다음에 첫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방류예요. 그 다음에 야 오염수 방류했는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해요.
그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잖아요. 참고로 제 주위에 그 일식집 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문 닫았어요. 손 털었어요. 왜? 7월에 방류하면 대한민국 수산물 일식집, 횟집 다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윤석열 찍은 사람들 그 지역으로 다 퍼져요. 참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하면요. 3040 맘카페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3단계가 뭐냐면 독도 고유영토라고 하는 거 또 들고 나와요. 다 내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차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거 얘기해야 돼요. 윤석열 정권이 마루가 닳도록 하지 않는다. 우리 정권 바뀌면 후쿠시마 수산물 방류하는 거 당장 막고 일본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는 동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토 분쟁을 일삼는 나라하고 어떻게 동맹이 됩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 쉽게 표현하면 전쟁 중인 거예요. 영토 전쟁 중이에요. 영토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는 거래는 할 수 있어도 동맹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웃겨.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랑 사실상 동맹하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네 땅이라고 독도를 호시탐탐 침범하려고 하는 나라하고 독도 앞바다에서 한국과 일본 해군이 어떻게 같이 작전 훈련을 하냐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은 독도하고 오염수는 어떤 정권도 못 건드렸던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MB도 마지막에 지지율 떨어지니까 독도 가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바보 같은 헛슬 플레이한 게 독도 간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보수 정권도 그리고 2015년 3월 3일절 그 기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그 정권의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해자하고 피해자 역사는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바뀔 수가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해요. 예? 참 이게 일본을 실드 치다가 나중에는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아. 일본은 한국을 강점한 적이 없다. 자, 근데 아니 지금 수정주의 역사관에서요. 일본 군국주의는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베 역사관이에요. 환장하겠네. 근데 보니까 정말 비읍시옥 같은 게 한덕수. 예. 오염수 채취는 국제기구와 일본이 하는 거지 한국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가는데? 왜 가냐고. 관광 가는 거잖아요. 그 관광을 가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오염이 많이 안 된 듯하고 일본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사능 오염수 문제 없다고 하더라. 예. 그거잖아요. 아니 오염수 채취하고 이게 국제기구가 일본이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럼 왜 한국이 안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짓이다 같은. 한국이 그거를 채취를 직접 해가지고 이거를 검사를 하게 되면 IAEA에 대한 권위에 대한 뭐랄까 우리의 어떤 무례함이래요. 예. 얘네들은 국민에 대한 무례함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건 방사능 오염수는 윤석열 정권에 나는 명줄이 걸려있는 예. 엄청난 사안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 쉽게 접근하면 안 될 텐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요. 왜 그 바보 같은 정부고 진짜 그냥 친일이 아니라 일본 정부 그 자체의 모습과 또 유사하냐 하면 MB 정부 시절에요. MB가 이런 정확하게 날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개석상에서 일본 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일제 강점기 때 저질렀던 악행과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라고 이게 MB의 언사예요. 그다음에 2013년 3월 1일 취임 첫 해 기념사에서 박근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해자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수 정권이 있어도 아니 우리 국민들이요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지 친일과 반일로 나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위에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수랄지언정 친일을 할 수 없다. 그렇지. 독도가 우리 땅 자기들 고유의 땅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그 국힘 인사들하고 토론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봐요. 독도는 우리 땅 외쳐보라고. 자기가 외치는 순간 분쟁 지역된데 아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지도 못하는 국힘 인사들이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냐고요. 예? 내가 바꾸라 그랬어. 일본말로 하라 그랬어. 앞으로 토론 당시 와다시야 니언노히토 니언쟁 됐어요. 이렇게 일본말로 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게 더 있어. 이건 이제 약간
외피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오염수라면 윤석열이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소부장 기업과 협력이 가능하답니다. 아니 그거 일본 갖고 소부장 기업 용인에다가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소부장 기업 설치하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거 못해요. 거기 SK 들어갔고 특혜니 뭐니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용인 수도권 과밀 규제 지역입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 그 신규 기업 못 들어가거든요. 소부장 기업을 거기다 어떻게 해놓아요? 그 지방 정부 발끈하고요. 경기도에서 그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갑니다. 경기도 최근에 발끈했죠. 니들이 뭔데? 거길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답 없는 게 일본이요 산업 구조를 예.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산업 구조를 고급 고부가 가치 무공해 산업은 자기 나라에 놓고 한국의 공해 산업, 중공업 이런 거를 집어넣는 산업 구조가 계속 돼 와서 예. 한국 자체가 일본의 어떤 산업을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해왔었던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제일 잘 나가고 뭐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를 한국이 잘 나갈 때 진짜 필요한 핵심 부품은 다 일본에서 갖고 왔던 것을 아베가 무역 전쟁을 걸었어요. 이거 수출 안 해. 니들 반도체 한번 망해봐. 그게 아베가 이제 대한민국 정권 교체하겠다는 그것 때문인데 근데 강제동원 재판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 무역 전쟁을 걸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소부장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보니까 한국이 이겼다. 그 소부장을 되살려 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일본 소부장 기업과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겨우 살려놓은 그 우리나라 소부장은 소부장 업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해찬 의원이 이번 특강 다니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래갖고 2018년 그렇게 일본이 소부장 그 화이트리스트 삭제, 그다음 소부장 수출 금지, 그리고 소부장 수출을 할 때도요, 수출 금지할 때도 이게 얼마나 비겁한 놈들이냐면 우리한테 온 게 적성 국가에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군사물질로.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그 소부장 업체들을 만나갖고 뭐가 가장 애로사항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의 주문을 놓다 뺐다 그러는데요. 주문을 했다가 주문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안정적 주문이 있으면 1, 2년 사이에 일본 다 따라잡습니다. 그래갖고 대기업들과 같이 연결해갖고 대기업들에게 3년 동안 주문량 놓라. 안정적으로 주문해라. 이래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다 살아난 거예요.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특히 민주당 그때 우리가 그 여당 있을 때 아닙니까? 여당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 소부장 업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하고 손잡고 대기업들에게 자 우리가 협업으로 한국에다가 회사 차리겠다. 우리 중국에다 할 테니까 중국 거 수입해줘라. 이렇게 우회 수출을 하면서 한국을 들어오려고. 그리고 이미 2018년 이후에 19년, 20년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이런 데서 소부장 수출 금지 1년, 수출 금지 2년, 수출 금지 3년 성적표를 다 내놨어요. 아베의 잘못된 정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가 다 죽었다. 이게 일본의 논조입니다. 자, 근데 그 소부장을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본인이죠. 일본 놈이지. 이게 나 진짜 어쨌건 잘 갔다 오시고요. 아, 우리나라가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다음에 푸놈펜에서 작년 11월에 그 미사일 발사 실시간 정보 공유했잖아요. 아니 이게 그리고 지소미아 지금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우리나라가 미사일 발사한 거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리고 6분 뒤에 일본이 알아요. 그 시즌트가 일본이 우리보다 셉니다. 그 인공위성으로 잡아대는 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공위성 쐈어요. 우리도 정보탐사 인공위성이 있거든요. 그럼 모든 정보를 가장 위대하게 가장 강하게 잡는 게 미국이에요. 한미 동맹 있잖아요. 지소미아 필요 없고요. 실시간 정보 공유 필요 없어요. 실시간 정보 공유하면 미사일 발사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우리나라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한국에
그냥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는. 그러면 6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날라먹어. 쟤들이 날라왔다. 싹다 그러니까 그런다. 아까 그 이찌 어르신한테 다시 한번 질문이요. 셔틀 예교가 뭔지를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빵 셔틀이잖아. 빵 셔틀이죠. 빵 셔틀도 몰라 뭐 말이지. 아니 그리고 셔틀하면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일본한테만 퍼주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폭하고 똑같은 건데요. 어르신 학폭 안 좋은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약간 깡패 같은 놈들이 돈도 안 주고 자기 친구한테 빵 사오라고 시키는 게 빵 셔틀이에요. 딱 그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셔틀의 이게 복원이라는 게 한국이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예. 소부장까지 저지를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빵 셔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안 주진 않고요. 1,000원을 딱 줍니다. 1,000원 주고 야 빵 10개 하고 우유 10개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군것질 그거 뭐지? 그 새우깡 한 3개 사오고 자 남는 잔돈은 집에 갈 때 택시비 써라. 네. 이게 빵 셔틀이에요. 그렇지. 네. 더 비열한 거지. 더 비열한 거죠. 돈을 그리고 아니 난 돈을 충분히 줬어요. 나중에 조사 들어오잖아요. 난 돈 충분히 줬어요. 야 1,000원 주고 뭐 충분히 줘. 어느 가격을 몰라갖고요. 부족한 줄 몰랐는데 얘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러면서 또 법을 빠져나가요. 야, 그러니까 셔틀 얘기하니까 막 엄청 좋은 방법도 생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원에 이득이 없어요. 없어요. 윤석열 지지하는 자도 그 자체로 저는 내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정봉주 TV는 누구 나오나요? 혹시? NSC 의장이었던 정동영 의장 다시 나옵니다. 아, 정동영 의장 요즘 메시지 좋더라고. 미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아까 누구였었죠? 마크롱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화로 제가 미리 배워온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 정동영 의장이 지금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물론 뭐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내가 장담컨대 이분 절대 여러분들 실망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몇 번 그런 실수했었거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걸 뭐 단정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은 나도 이제 모르지. 정봉 출마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도 돼요? 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2020년까지만 해도 제 출마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실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랜 시간 동안 15년 동안을 이제 내년 되면 16년이거든. 16년을 들판에 서서 하루도 연말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저에게 하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16년을 들판에서 헤매어라 라고 하는 하늘의 숨은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의원님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새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 유튜브 새날입니다. 예, 그래서 정봉주 TV는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계열 사건이에요. 자, 메이드 인 새날. 자, 정치천재 정봉주 희원 8번째 재밌는 게요. 우리는 약간 좀 소름이 지금 5월 18일 날 58회 방송 하는데 뭔가 숫자에 막 뭔가 굉장히 막 얽혀 있어 좀. 뭔가 하늘의 뜻이 있어. 하늘의 뜻이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봉주 의원은 이따가 정봉주 TV 가서 또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